지난달 안동에 사시는 73살 서정길 어르신이 저녁을 드시다가 아내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여보, 우리 이 돈 언제 쓸 거요? 밥상 앞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우셨답니다. 두 분은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정길 어르신은 정년까지 채우고 나오셨고 연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아파트 대출은 5년 전에 다 갚으셨고요. 급한 일이 생겨도 손댈 수 있는 예비 자금이 통장에 따로 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자리를 잡았고요.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죠. 그런데 아내 되시는 곽복순 어르신은 지금도 매달 적금을 넣으십니다. 50년째 하시던 그대로요. 정길 어르신이 침대가 오래됐으니 하나 바꾸자고 하면 멀쩡한데 뭘 바꿔요 하십니다. 오늘은 나가서 먹자고 하면 집에 밥 있는데 왜 돈을 써요 하시고요. 봄에 강릉이나 가자고 하면 숙박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하십니다. 해외여행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세요. 요즘 환율이 얼마인데 그 돈을 거기다 버리냐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잘못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50년을 아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겁니다. 이분이 매달 참으셨기 때문에 자식들 결혼시키고도 노후 자금이 남은 거고요. 이분은 평생 지혜롭게 사셨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오늘 여쭙고 싶은 건 좀 다른 겁니다. 65이 넘어서도 계속 돈만 모으는 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통장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정작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이만 드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크게 손해보는 인생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얻어가십니다. 첫째, 왜 65 이후에는 돈을 모으는 기술보다 쓰는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지 아시게 됩니다. 둘째, 지금 내가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진짜 절약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셋째, 통장을 축내지 않으면서도 남은 시간을 훨씬 좋게 만드는 쓰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하나 정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결국 그 돈을 쓰게 되세요. 다만 쓰시기까지 한 가지를 잃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곽복순 어르신이 왜 그렇게까지 아끼시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19에 시집 오셨어요. 신혼 때 살던 곳이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새방이었는데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주무셨답니다. 아이 둘 낳고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밤에 열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요. 큰애가 3살 때 밤에 열이 펄펄 끓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복순 어르신이 아이를 업고 옆집 문을 두드리셨답니다. 그 집 아주머니가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돈을 꺼내주셨는데 그때 복순 어르신이 고개를 못 드셨대요. 그날 밤에 마음속에 새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한다. 그 문장 하나로 50년을 사셨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시고 애들 옷은 물려 입히시고 남편 양복은 10년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이제 좀 쓰시라고 말하는 건 사실 쉬운 말이 아니죠. 50년을 지탱해준 그 인생 철학을 놓으라는 뜻이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살려준 방식을 쉽게 못 버립니다. 정길 어르신도 그건 아세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40년 넘게 미뤄온 곳이 하나 있었어요. 신혼여행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두 분은 신혼여행을 못 가셨어요. 결혼식 다음날 정길 어르신이 바로 출근을 하셨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리셨던지 신혼 때 정길 어르신이 이런 약속을 하셨답니다. 나중에 형편 펴지면 설악산 흔들바위까지 같이 올라가자고요. 복순 어르신 고향이 그 근처였고 처녀적의 친구들이랑 딱 한 번 올라가 보셨는데 그렇게 좋으셨대요. 남편이랑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 약속을 40년 넘게 미루셨습니다. 애들 학비 때문에 미루고 집 사느라 미루고 딸 결혼시키느라 미루고 대출금 갚느라 미뤘어요. 정길 어르신이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진짜 가자고 하셨을 때 복순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산이 어디 가나요? 내년에 가요. 그 내년이 3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정길 어르신이 벚꽃 좋다는 곳을 하나 알아오셔서 하루만 다녀오자고 하셨어요. 복순 어르신이 다음 주에 가요. 이번 주는 김치를 담가야지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 꽃이 다 졌더랍니다. 정길 어르신이 그날 차 안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우리한테 벚꽃 볼 봄이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았을까?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생면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은 83을 넘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같은 자료에 함께 나오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건강 수명입니다. 아프지 않고 자기 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게 65 언저리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18해쯤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83까지 산다고 할 때 그 마지막 18해는 크든 작든 몸이 불편한 상태로 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80에도 산에 오르시는 분 계시고요. 그런데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통장으로 세면 이 부부에게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손잡고 산길을 올라갈 수 있는 봄은요. 그렇게 세면 10년이 아닙니다. 훨씬 적어요. 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은 5년 뒤에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리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통장에 찍혀 있지 않아서 지나가고 나서야 합니다. 그 일이 올해 2월에 있었어요. 복순 어르신이 겨울 내내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리셨는데 참으셨습니다. 병원 가면 돈 든다고요. 외국 못 걸으실 지경이 돼서 딸이 반강제로 모시고 갔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연골이 거의 없어요. 이건 좀 됐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말하다가 이 말을 하셨습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이랑 산길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복순 어르신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진료실에 나와서 복도 의자에 앉으셨는데 딸이 접수증을 떼러 간 사이에 옆에 앉은 남편에게 이러셨대요. 여보, 흔들바위 못 가겠네. 정길 어르신은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셨답니다. 괜찮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게 진작 가자니까 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 손을 잡고 계셨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셔서 복순 어르신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을 차리셨어요. 평소처럼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릇을 하나 놓치셨습니다. 깨진 그릇을 줍는데 눈물이 떨어지시더랍니다. 그때 복순 어르신 머릿속에 스친 게 통장이었대요. 그 안에 든 숫자가 그날 처음으로 이상하게 보이셨답니다. 저 돈은 다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산을 못 올라간다. 40년을 아껴서 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잃는 것 중에 제일 서러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은 없으면 아껴서 다시 모으면 됩니다. 제일 서러운 건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미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힌 걸 알게 되는 날은 예고 없이 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오기도 하고 계단 앞에서 오기도 하고 친구 장례식장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럼 복순 어르신은 왜 그렇게까지 안 쓰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안 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절약이고 하나는 불안입니다. 절약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안 사고 이건 필요하니까 삽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사람은 살 때는 사요. 그런데 불안은 기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얼마를 모아야 끝나는지도 정해지지 않아요. 5천만 원을 모으면 1억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1억이 되면 2억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안심이 안 되는 그릇을 하나 안고 사시는 거예요. 복순 어르신은 절약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열이 나던 그 새방에서 아직 못 나오신 거였어요. 쇼펜하우어가 재산을 바닷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고요. 저는 이 말이 욕심 많은 부자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아끼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모을수록 더 모아야 안심이 되는 것도 결국 같은 목마름이니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무언가를 사려다 그만두신 일이 있으시다면 잠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게 안 필요해서 안 사신 겁니까? 아니면 사도 되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안 사신 겁니까? 후자라면 그건 절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살아남으신 거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릎 진단을 받고 나서 정길 어르신이 하신 일이 있어요. 홧김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1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그 자리에서 사오셨어요. 평생 그런 걸 사본 적이 없는 분이 말입니다. 배달이 오고 거실에 놓였는데 복순 어르신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불을 켜고 그 의자를 한참 보셨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저거 살 돈이면 흔들바위를 몇 번을 갖겠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안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급하게 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 안마의자는 지금도 거실에 있어요. 하루에 10분쯤 쓰신답니다. 나쁜 물건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두 분이 정말 원하던 건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후회를 하면 그 후회를 덮으려고 돈을 씁니다. 그런데 덮으려고 쓴 돈은 이상하게 마음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돈을 많이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쓰는 방향과 순서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돈을 쓰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물건이 남는가? 함께한 시간이 남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남는가? 노후에는 두 번째에 먼저 쓰시면 됩니다. 물건은 사고 나면 한 달 뒤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보낸 하루는 10년 뒤에도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순천에 사시는 유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76이시고 오늘 나오는 분들 중에 돈이 제일 적으세요. 남편은 10년 전을 보내셨고 자식은 딸 하나입니다. 사시는 곳도 오래된 아파트고요. 그런데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다들 그 어르신은 참 잘 사신다고 하십니다. 뭘 하시길래 그럴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매달 첫날에 봉투를 3개 만드십니다.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병원비랑 만약의 돈,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오래 쓸 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이 봉투에 든 돈은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안 쓰면 오히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말순 어르신이 그 봉투로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딸이랑 둘이 기차 타고 부산에 다녀오셨습니다. 2박 3일도 아니고 1박 2일이었어요. 회 한 접시 드시고 바닷가 걷고 사진 몇 장 찍고 오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지금도 매일 보신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날 돈을 쓴 게 아니라 봄을 하나 사온 거예요. 여기서 숫자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가구는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10 중 8 이상이 실물 자산인 경우가 흔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재산은 있는데 오늘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오늘 통장을 비우시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노후에는 예상 못한 일이 정말 생깁니다. 병원비도 있어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하죠. 다만 말순 어르신처럼 순서를 정해두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할 돈은 확실히 지키시고 그 대신 쓰기로 정한 돈은 정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정길 어르신 부부는 어떻게 두셨을까요? 지난 5월에 두 분이 속초에 다녀오셨습니다. 산에는 못 올라가셨어요. 대신 흔들바위가 있는 그 산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2시간을 계셨답니다. 복순 어르신이 그 산을 한참 보시더니 남편에게 이러셨대요. 저기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돼요. 나 그거 기억나요. 정길 어르신이 그 말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음 생에 갑시다. 그러니까 복순 어르신이 웃으셨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러셨대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뤘어요.
40년 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두구는 그날 회를 드셨어요. 복순 어르신이 처음으로 값을 안 물어보셨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규칙을 하나 정하셨어요. 매달 얼마씩 따로 떼서 그 달에 다 쓰기로요. 2벌도 안 됩니다. 안 쓰면 없어지는 돈으로 정하신 거예요. 처음 2달은 복순 어르신이 그걸 다 못 쓰셔서 남편이 웃으셨답니다. 3달째부터는 좀 나아지셨고요. 요즘 두구는 매주 목요일에 평지 산책로를 걸으십니다. 무릎에는 그게 제일 좋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을 몰래 감춰두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어두는 것이 더 오래 간다고요. 감춰둔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나눈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통장에 넣어둔 돈은 숫자로 남지만 아내와 앉아서 산을 바라본 2시간은 두 분 사이에 남습니다. 그건 도둑도 못 가져가고 물가도 못 깎아요. 그럼 오늘 무엇을 하시면 좋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가지예요. 첫째, 통장을 3칸으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지켜야 할 돈, 그리고 오래 쓸 돈. 마지막 칸에 얼마를 넣을지는 형편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그 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칸이 있어야 죄책감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돈은 물건보다 시간에 쓰시면 좋겠어요. 특히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 함께 쓰신 돈이 그렇습니다. 셋째, 미루고 계신 일 중에 몸이 성해야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것, 오래 걸어야 하는 것,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 이런 건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반대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 순서를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라는 말 대신 날짜를 붙여두시면 좋겠어요. 언젠가 가자는 말은 안 가겠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지난 봄 벚꽃처럼요. 10월 셋째 주 화요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으시면 그때는 정말 가시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부모님이 뭔가를 사시거나 어디 다녀오셨을 때 얼마 들었냐고 먼저 묻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모님은 다음번을 접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하실 때 다음에 가자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다음은 우리 생각보다 짧아요. 부모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지금을 다 비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이 진짜 물려받는 건 통장 잔액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끼기만 하다 가셨다는 기억과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다니실 만큼 다니셨다는 기억은 남은 사람의 마음에서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65 넘어 돈만 모으는 사람이 결국 무엇을 잃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잃는 건 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2다리로 걸을 수 있는 시간, 입맛이 살아있는 시간, 옆 사람이 아직 곁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냐면요.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아껴서 채울 수도 있는데 이 시간만은 세상 어떤 값을 치러도 다시 못 사기 때문입니다. 복순 어르신 통장에 든 돈으로 안마의자도 사고 병원비도 내요. 그런데 40년 전 남편과 약속한 그 산길은 못 삽니다. 10배를 내도 못 사요. 그러니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통장 잔액을 남은 봄으로 바꿔서 세어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2다리로 걸어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봄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10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세어보시고 나면 통장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루고 계신 일 중에 몸이 성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으십니까? 가고 싶은 산일 수도 있고 손잡고 걷고 싶은 길일 수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만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언제 하실지 날짜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놓으면 정말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 언제 갈까 하고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40년 만에 듣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분 진짜 맞는 말씀 하신다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90만 원으로도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74이신 이영자 어르신,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대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사람. 밤이 오면 조용한 집안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혼자 된 첫 딸엔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답니다. 영감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한참을 갔답니다. 38년을 같이 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진짜로요.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여기 왔더라. 그 생각조차 사라진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아셨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치매보다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귀에 맴돌았답니다. 외로움. 병명도 아닌 그 말이 어르신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어요. 솔직히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단 한 명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르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긴데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상한 생각이었답니다.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시는데 마음이 묘하셨답니다.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조금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답니다.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죄책감이 됐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자책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진짜로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영감,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그게 일과셨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어르신이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대요. 74세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일이었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게 어색하셨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요.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근데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요. 진심으로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4세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여기서 이영자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좌판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좌판을 펼쳤어요. 손이 꽁꽁 얼은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내 것은 없었어요. 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지금 연금 9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그 새벽을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셨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살아보니 이영자 어르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사 음식을 혼자 차리셨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거 진짜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밥이 밥을 부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이영자 어르신의 그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복지관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는데 싫었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더 티나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하면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으셨어요. 나가서 뭐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외로움은 한 번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나갔다가 더 쓸쓸해져서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보는 그 시간들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도 두부를 집으셨답니다. 그때 옆줄에 서 계시던 어르신이 말을 거셨어요. 어머, 저도 두부 샀네요. 요즘 두부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영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사람 한 명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대화하는 독거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의 짧은 한마디, 산책길에서의 눈인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산책이었답니다. 첫날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골목 끝까지 걷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허전하셨답니다.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앞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냥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인사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게 그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지관이었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안에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지관 체조 교실이었답니다. 강사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어르신이 따라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래교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셨어요. 처음엔 뒷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아는 노래였어요.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입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어르신이 그날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 미루어 두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그 옷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으셨거든요. 그날도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나들이 갈 때 입던 남색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냄새가 났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작업복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옷 입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밥도 못 먹고 나갈 때 내가 주먹밥 싸줬는데. 남색 점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해운대 갔을 때 이거 입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 손 꼭 잡아줬는데. 그러다 어르신이 그 점퍼를 꺼내서 팔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어르신보다 훨씬 크셨거든요. 그 헐렁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어르신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남편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접어서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그 상자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옷장 제일 안쪽에 두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이 옷장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체조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간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멍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구나.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분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분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3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요. 어르신이 그분 옆에 앉은 그 순간 어르신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영자 어르신이 삶을 바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돼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얼굴이 익어가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짓고 국 하나를 끓이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수첩 한 권 사서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대요.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여섯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하나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 자체예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서 칭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게 노년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힘이랍니다. 요즘 이영자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불을 개시고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타고 베란다에 나가십니다. 부산 앞바다 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어르신은 그 햇살을 손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따뜻합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세요. 혼자 드시지만 이제는 천천히 드십니다. 맛을 느끼면서요. 산책을 나가십니다. 골목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오늘은 두부 말고 고등어를 집으셨어요.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기로 하셨거든요. 복지관 체조교실에 가서 옆분과 웃으십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를 내세요.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잠깐 앉으세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연금 90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요.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랍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보증하셨어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불 개기도 좋고, 동네 한 바퀴 걷기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